수도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2년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와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값의 등락은 수요와 공급이 핵심이라고들 합니다. 수요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구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말해본다면 가구수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기존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산업은 건설, 조선 등의 산업인 반면에 지금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바이오 산업과 IT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인구는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구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 가구수는 204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2040년도에 그 정점을 찍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20년간은 국내 총 가구수가 줄어들 일이 없다는 거죠. 가구수 증가에 대해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독립가구, 결혼하면서 늘어나는 신혼가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는데 그럼 그런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랑 가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공급 쓰나미는 오지 않는다. 그럼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 3, 4년간은 공급이 사실상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급이 이때까지 없어서 집값이 오른 거 아니었어? 네, 맞습니다. 최근 공급이 많다는 거는 앞으로 3년간 공급될 주택수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적길래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공급이 절벽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서울 입주 물량입니다. 즉,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매년 서울시에 약 4만 7천 가구가 새로 공급되어야 수급이 안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20년도의 공급 물량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새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 시점부터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들이 언제 지어져서 언제 공급이 될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25년도 공급량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24년까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입주 물량이 최악이죠? 2024년까지.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 물량이 공급 물량 아니야? 아닙니다. 분양 물량은 아직 안 지어진, 앞으로 이만큼 짓겠다라는 물량이고요. 공급 물량은 지어져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구 수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사전 분양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분양을 했죠. 근데 이게 당장 공급되는 양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양 물량은 일종의 예약 같은 겁니다. 이 예약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의미가 없는 수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36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공급주택 사이즈가 34제곱, 39제곱, 평으로 따지면 약 10평, 11평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사이즈와 정책일까요? 누구나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임대로, 그것도 10평짜리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게 과연 공급이 많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30평대 아파트 소유를 선호하는 30대 이상의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2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는 과연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서 9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의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진행이 수월할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굉장히 뜨겁죠? 과연 3기 신도시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2024년 가능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기 신도시의 평균 사업 기간을 보면 약 14.2년입니다. 지금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10년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2030년에나 입주가 가능할까요? 10년이면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뀌겠네요. 작년 12월 20일 LH는 남양주 왕숙 2지구 토지 지장 보상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에서 4곳이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도 다 안 끝났다는 말이죠. 절차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복잡하죠?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한 지구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5개 3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된 2020년 5월 이래로 약 1년 6개월 만에 지구 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갈 길이 구말리네요. 3기 신도시의 공급은 빨라도 10년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요 공급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세 상승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집값 폭락을 예언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하락 근거를 보면, 첫 번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릴 거고, 두 번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 번째, 언택트 사회의 가속으로 굳이 서울 도심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들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지, 학군도 좋고 누구나 들으면 가지고 싶은 그런 지역은 꾸준한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택트 사회가 아무리 가속화돼도 서울의 핵심 지역에 살기 좋은, 예를 들면 한강뷰에 마트와 병원이 가깝고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서울의 24년까지 공급이 없을 거라는 것은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펴도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몇 개월 만에 짓는 기술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할 때쯤에는 분명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아니다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셋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연준에서 돈을 열심히 뿌리다가 뿌리는 양을 점점 줄이겠다라는 뜻인데요. 테이퍼링,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말뜻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줄인다는 것이 뿌리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계속 뿌리겠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 덕분에 그 양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3경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3억의 만배가 3조입니다. 3조의 만배가 3경입니다. 무지막지한 돈을 풀었죠. 이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돈 풀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플레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 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버블 경제와 부동산 폭락에 대한 영상은 카드를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자진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겠다라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망하는 거니까요. 인플레이션이 2020년, 21년도에는 너무 과도했죠. 너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좀 완만하게 하겠다라는 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가 있으시다면 신용으로 돌아가는, 즉 빚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돈의 원리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계속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 영상은 위에 카드로 링크해 둘게요. EBS 자본주의라는 영상입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그 속도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엄청난 폭등은 앞으로 어렵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돈을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 공급의 급감의 영향은 폭등은 아니지만 폭락 역시 절대로 올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집값이라는 게 확대해서 가격 추이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2017년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집값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있겠죠. 제2의 IMF가 오거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또는 전쟁이 터진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솔직히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예측 불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국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어요. 최근 몇 년간.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서울은 이렇게 공급이 급감을 하는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앞으로 공급이 터지는 곳들이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수도권과 반대로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구의 유출, 가구수 감소, 공급 폭탄이 있는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르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앞으로 나의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해지되는 부동산으로 하시는 것이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투자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집값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르건 아니건 그것보다는 부동산의 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은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기 힘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